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기사들이었고요. 사실 좀 늦게 올리긴 했지만 이게 6월 19일이었죠. 19일부터 제가 기사 읽었는데 최근 제가 기사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좀 뭐랄까 어, 원래 저는 정치를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데 정치 기사는 요즘에 좀 읽을 거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색깔론적으로 가고 또 제가 실망한 부분도 솔직히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치 기사 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 기사. 그래서 어저께 원래는 국제 기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기사 읽다 보면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 또 IT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중들이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IT 쪽이잖아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많이 좀 바뀌는 게 IT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개의 가닥을 잡았어요. 하나는 국제 뉴스, 두 번째는 경제 간단하게, 세 번째도 IT 그런 것 중에서 좀 제 개인적인 관심사주 위주로 사실 기사를 선정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50개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저께 예, 가장 처음에 읽었던 기사가 이제 사우디 얘기였어요. 사우디 왕세자 자제해야 된다, 제재해야 한다. 카슈크지 죽음은 계획적인 처형이었다. 카슈크지라는 그 기사, 그 언론 기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망명해가지고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사우디는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거의 공포 정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성 우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음, 사실 독재자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오고 있고 또 이 친구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사우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랑 죽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카쇼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런 사우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을 그러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진짜 터키 대사관이죠. 거기서 굉장히 잔인하게 토막살인 됐고 아직까지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죠.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배후에 있었고 이제 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재해야 한다. 너무 막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동 돌아가는 이슈를 보다 보면은 어저께 중동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라서 스킵하고 세 번째가 이제 유조선 그 미국이 이제 피격 유조선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쪽에서 오만만이라고 하잖아요. 오만만 오만해 그쪽 주변에서 이제 미국 이제 유조선이 피격됐대요. 이게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일본 것도 하여간 피격된 어선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란 기뢰라는 건 이제 물속에 있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격시켰는데 미국이 관련된 어선을 피격시킨 게 이란 쪽 무기랑 비슷하다는 거죠.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이란을 이제 핵 합의를 했다가 이제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탈퇴를 하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핵 만들지 마자라고 합의를 하고 대신에 경제 제재를 안 들어가겠다고 미국이 이란이랑 약조했던 조약인데 이거를 미국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참고로 이란은 사우디랑도 적대 관계고 사우디랑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되게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유럽과의 또 관계가 나오게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석유적인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석유가 필요한 나라가,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란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석유 수급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사우디 갑자기 가격, 그러니까 이란 석유 수입 안 하는데 사우디가 가격 올려버리면은 우리는 사우디 거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유 수출, 그러니까 원유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국을 다양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란한테 지금 제재가 많이 가 있고 미국이랑 관계가 이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런 눈치를 보기도 하고 되게 약간 다양한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이랑 관계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조선 피격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걸 이란 소행이라고 찍은 거죠. 예.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건 뭐냐면은 이란이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서로 알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선빵 날릴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선 피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물이 있고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물이 떠가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래쪽을 이제 겨냥을 했다면은
여기 폭탄이 딱 터졌으면은 이게 물이 새니까 배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떠 있을 때 위쪽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소심한 도발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폭탄은 이제 내가 너를 공격했다. 만약 몰래 폭탄, 그러니까 몰래 피격을 한 건데 내가 너를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총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총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내 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초보 수준의 도발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누군가를 피격을 할 때 이런 걸 안 쓸 거냐. 왜냐면은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살인범들은 무기를,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안 남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자기 범행 도구가 우리나라의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걸 범행 도구를 썼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내가 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한테 피격했다 하고 내 총으로 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약간 신뢰성에 의심이 가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 우호적인 라인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랑 미국과의 관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다음 네 번째 거는 너무 정치적인 거라 스킵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평양에 이제 시진핑이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단장 중 시진핑 맞을 채비로 분주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무슨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꽃을 심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진핑이 한번 또 평양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랑 이제 미국이랑 회담이 제대로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그 후로 이제 또 중국이랑 원래부터 이제 북한은 우호 관계였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다지는 계기가 좀 있으면 일어날 것 같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조만간 아마 또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홍콩 시위 폭력 진압 추구, 그다음에 기업 상장 이단 연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거에 대해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독립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치 지역으로 많이 남고 싶어 해요. 이제 홍콩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반환됐다는 건 아시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에 속하는 하나의 어떤 행정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좀 더 자치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홍콩 시민들은. 그래서 사실 홍콩 사람들은 자기를 차이니즈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같은 국가에 속해 있기도 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으로 돼 있어요. 차이니즈, 홍콩 피플, 뭐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상하이 이지라고 하듯이. 그런 가운데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 법 같은 게 있었는데,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범죄인이라고 단정된 사람은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아무렇게나 막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범죄인이 나타나도 이거 우리가 조사할게, 아니면은 이거 우리가 처벌할게 해가지고 홍콩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만약에 홍콩에서 있는 어떤 반정부 세력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라 그러지? 꼬리를 잡다고 하나요?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엮어가지고 범죄인을 만든 다음에 중국으로 송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치해법권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홍콩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뭐랄까 특권을 뺏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중앙 정부에서 아무렇게나 막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시위가 일어났고, 지금 또 홍콩에서는 이에 대해서 폭력 진압을 또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을 일단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보이콧한다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현재 홍콩에는 정부가 좀 친정부, 친중앙정부, 그러니까 중국이랑 친한 그 장관을 앉혀놨어요. 프라임 미니스터를. 캐리 람인가? 그 친구가 이제 워낙 이제 중국에 좀 친중국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홍콩 기업들도 좀 약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부로부터 이제 압박이 오고 견제가 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미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기업들이 상장을 일단 연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홍콩이 또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어떤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국제조사팀이 MH17 여객기 피격 사건 용의자 4명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1명이랑 러시아 3명이라 그랬나? 예전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여행기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오고 있는 차에 우크라이나 그 상공에서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286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건 전개인데, 일단은 용의자를 기소를 했어요.
제가 국제조사팀이라고 했잖아요. 국제조사팀이 아무래도 암스테르담 발이다 보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에 대한 건데, 예, 약간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핵 합의 때문에 이제 이란이랑 지금 미국이 또 추가 파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돌아가는 이슈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아베가 이란에 갔었을 때 또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기사가 있고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갑시다. 영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리스 존슨이라고 전에 런던 시장을 했던, 약간 극우라고는 전 판단 안 되는데 아직은 어쨌거나 컨서버티브 파리에 있는 그 보수 경선에서 2차 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후보, 그러니까 보수당의 제 당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 시한 두고 후보 간 설전인데 보리스 존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지 제가 또 다른 또 제 개인적으로 검색을 좋아하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일단 영국도 솔직히 말하면 계급 사회잖아요. 물론 여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듀셜 뭐라 그러지? 그 백장 뭐 공후 백장이라 그러나 공작 이제 후작 백장 이렇게 나오는데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초 엘리트 뭐 스쿨 모르겠네. 하여튼 고등학교도 되게 사립 명문 나오고 옥스퍼드 출신에 뭐 기자 생활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게 엘리트적인 코스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좀 난집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약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기자 생활도 하고 또 이제 뭐 헝클어진 머리라든지 배 막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민적인 어떤 그 풍채 뭐 서민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막 지나가다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막 토킹도 막 되게 시민들하고도 일반적으로 되게 토킹도 잘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양쪽 다 잡는 거잖아요. 되게 좀 귀족적인 색채가 있으면서도 서민적인 색채가 같이 있는 그런 후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작용해서 압도적으로 좀 경선 투표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만 이 친구라 그러기 좀 그런데 이분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되게 강경론자거든요. 브렉시트 나가든가 브렉시트는 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어쨌거나 EU에서 나가자는 입장인데 거기 강경적인 후보고 나중에 뭐 노딜 뭐 하드 브렉시트 뭐 소프트 브렉시트가 있겠지만 하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딜이라는 거는 이제 합의 없이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영국이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약간 라이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이고 앞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시한이 이제 10월까지로 연기됐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국의 트럼프, 보리스 압승, 뭐 노딜로 떠난다 이런 것도 기사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어저께가 뭐 트럼프가 그 이제 경선 뭐였더라 2주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2020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 그런 재선을 위한 준비가 처음으로 출범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강한 경제 공약을 지킨다. 뭐 지금 지표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가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고요. 강제징용 이쪽은 좀 음, 기사를 통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업 수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월 최고 980만 원까지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980만 원 올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실업 수당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유니클로 피팅룸에서 이제 몰카 발견됐다고 이쪽도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 어떻게 되게 좀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이 있는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남은 생명이 6개월 미만 말기 환자한테는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그래서 호주에만 그러니까 빅토리아 주에만 있는 사람 빅토리아 주에서 몇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만 합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죽으려고 빅토리아 와서 죽진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법규 규정을 만들었다고는 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죠. 전 남은 생명 6개월 미만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진단서가 있다면은 말기 환자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 되게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든요. 리브라라고. 리브라가 이제 천칭짜리라는 뜻인데 왜 이걸 리브라라고 지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억 그러니까 현재 회원 수가 아마 23억 명으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왓츠앱 메신저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왜냐면 페이스북에 페이스북도 있고 그 친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왓츠앱이라고 이제 저도 왓츠앱을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되게 세계적인 메신저 앱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이제 전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진행해 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가상화폐 한번 나오겠다. 저는 모바일 페이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상화폐 쪽으로 그냥 페이팔 그 CEO였는지 CFO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미 진행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가상화폐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은 뭐 플랫폼 하나 먹고 수수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플랫폼을 먹는 거죠.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한 거고 그래서 세계 통화 당국이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이미 결제 시스템을 다 마련을 해놨잖아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스프레드로 그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수수료 없이 페이스북에서 24억 명이나 되는 회원수를 가지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발행을 시켜버리면은 세계 통화 당국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근권적인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은 보수적이고 경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사 읽고 있는데 좀 약간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읽다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세계 난민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7천만 명. 한국 인구보다 많죠. 근데 선진국 아닌 개도국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 난민들을 받아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안 받죠,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난민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되게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정서상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폭탄 테러에 대한 위협들도 있고 뭐 난민들한테 쓰여지는 되게 프레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강간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거나 팩트가 지금 개도국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극 영구동 토층,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얼어 있다는 거죠. 그런 토층이 예상보다 70년 빨리 녹아 있다고 기후 위기 징후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워밍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온난화 현상도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뭐 베네수엘라 얘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과 이란 사이 머쓱해진 이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랑 이란 사태가 지금 약간 상당히 이제 전례 없을 정도로 좀 위기감을 갖고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산유국과의 관계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 세계에서.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란 눈치를 받을지 미국 눈치를 받을지 하고 있는 EU의 심정 그런 것들을 나온 기사가 있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러시아 억제용 소규모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메인스트림 보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내세우는 그런 주장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내부에서도 러시아 억제하기 위해서 소규모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또 러시아에 대한 이런 또 극우적인 그러니까 좀 라이트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이 또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기사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이란은 당연히 러시아랑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란 하면서 러시아도 좀 견제하러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기사였고 어, 저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시리아 또 북서부에서 교전 격화로 주민이 또 230명 숨지고 33명이 또 피난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뭐 교전만 하면 이렇게 100단위로 죽잖아요. 230명이 죽었어요. 주민들이. 주민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아무런 그 관련이 없는 그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기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군은 러시아의 서포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반군이 미국의 서포트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군은 거의 지금 이미 ISIS 격퇴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군이 강해지면서 반군이 지금 약간 기세가 많이 꺾여 있고 거의 다 이제 지금 이제 뭐랄까 세력이 거의 꺾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군이 또 반군을 반격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군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완전 압살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2,300여 명 죽일 정도로 강하게 진압을 했고, 그래서 민간인 피해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얘기를 보면은 전 되게 좀 아쉬운 경험이 많아요. 왜냐면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리아 쪽에 되게 예전부터 되게 주시해서 잘 보고 봐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6.25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내전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군이랑 반군, 근데 서포트가 러시아랑 미국, 물론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랑도 있고, 예전에 또 ISIS 들어서면서도 막 진짜 너무 복잡하게 막 내전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아쉽죠.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압박에 휘둘려서 내전도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은 그냥 죽어나가고 난민들이 생기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가장 슬픈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시리아 쪽 관련 기사는 제가 항상 챙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경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창업자가 69세까지는 사장을 계속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최근에 물러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이 70세까지 그 사장을 하면서 지금 또 펀드를 또 굴리잖아요. 그리고 승계 작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회사의 얘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스티브 비건이 또 북미 유연한 접근 필요성 이해, 머자나 대화 재개, 다시 한번 대화 한번 하겠다, 뭐 이러니까 제스처를 취한 것 같고,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 보유액에도 달러를 걱정하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사실 오피니언 쪽이 많아요. 왜냐면 이유니까, 이유에 대한 누가 설명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중국이 외환 보유액이란 거는 이제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3조 달러인가? 그냥 뭐 한 3천 몇백 조 되는 달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조 단위거든요. 3조 달러.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대부분 이제 뭐 미국 무역 전쟁 발생했을 때 그런 거 이제 달러로 조절해가지고 뭐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또 꼭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마트24 꼼수 출점 의혹,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약간 재밌던 것 같아요. 거리 제한 기준. 거리 제한 기준이라는 게 같은 이마트 점포가 상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면은, 그러니까 제 식구 이제 뭐라 그러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 만약 100만 원 어치가 생기면은, 하나의 점포가 있을 때는 뭐 100만 원을 먹었다면은 두 개 점포 생기면 만약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씩 나눠 먹잖아요. 그럼 이 점주는 그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소득이. 그래서 그 거리 제한이 있어요. 몇 미터, 250m로 알고 있는데 250m 안에서는 같은 점포가 못 들어오게 해놔요. 그래서 적어도 250m는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 제한 기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250m를 떨어져, 이게 244m였다고 해요. 딱 이게 정확하게 했을 때. 근데 이쪽 문을 본 거예요. 이쪽 문이랑 이쪽 문으로. 그래서 이쪽 가장 먼 쪽 문을 했을 때 255m인가? 그래서 244m 대 255m 했는데, 거리 제한 기준이 각각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본 게 아니라 이쪽 문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문으로. 그래서 뭐 출점해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더라고요. 네, 뭐 재밌게 읽었던 기사고. 그다음 내가 산 130만 원 명품이 사실은 27만 원짜리 중국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디자이너인지 설명은 안 되는데, 이 디자이너가 그냥 라벨 가리라 그랬나? 그러니까 라벨만 바꿔가지고 자기 거 중국산 짝퉁은 아닌데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라벨 붙인 거죠. 자기 디자이너 라벨을. 그래서 27만 원짜리인데 130만 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가장 비싸게 판 케이스였고, 몇만 원짜리를 뭐 7만 원인가 이렇게 팔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라벨 가리를 통해서 이제 좀 차익을 노렸던 그런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와서 느꼈어요. 태국에서 이제 그 끄라비를 갔다 왔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스노클링을 제대로 못하고 카약을 탔거든요. 근데 어저께 읽은 기사를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역대급 출몰 해가지고
작년 대비 400배 늘어난 독성 해파리. 그래서 동해안 쪽에 이제 그 경보령이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파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촉수가 긁히면은 이제 신경이 어떻게 뭐 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이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구나. 근데 이게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거에 연결되는 거죠. 그 동토 해양층인가 뭐 그 영구 동토 해층인가 그 어쨌거나 그 70년 기후가 이제 빙하가 빨리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재밌어가지고 막 해파리 막 종류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뭐 보름달 입깃 해파리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있었다. 이 기사는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다고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 아니더라 뭐 이런 느낌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운 설명이고 또 정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루지 않겠고요. 뭐 주차장 비었는데 왜 찾지 못하니 IT 기술로 주차난 해결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디가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공항이 원한 대로 2공항인데 2025년에 개항한다 이런 기사. 아 이건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버티던 애플마저 차이나 엑소더스 협력사의 일부 생산 이전 검토 요청.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마켓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좀 더 돈을 쓰고 또 나름대로 그쪽 매장 철수 안 하고 중국에 이제 뭐 공장 같은 것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미국 제재 같은 게 들어오면은 애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 회사인데 미국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 고객이 중국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뭐 애플 반품 아니야 불매 운동 보이콧을 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이제 미국 눈치를 탔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협력사한테 생산 이전을 검토해라. 다른 데로 옮겨라 공장을.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에 공장을 넣고 있으면 중국 자체는 좋잖아요. GDP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협력 건설사 뭐 인원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공장들을 다 이전시키라고. 애플이 근데 중국 눈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숨통을 쥐어오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애플마저 차이나 엑소더스에 가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재밌는 기사였고요. 미 연준 인내심 버렸다. 금리 인하 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최고의 경제 펀더멘털 갖고 가고 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고 이것도 트럼프 정책에서도 되게 자부심 있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인상되는 게 그냥 이게 설명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금리는 저절로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경기 부양책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주로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트럼프랑 이제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개 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기준의 그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고 해요. 아직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항상 말을 바꾸면서 금리 인하를 미뤘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예측 불가하게 때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예고한 건 아니고 그냥 트럼프랑 대립각에서 조금 더 이제 트럼프 쪽을 한번 틀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화웨이 창업자 중국의 사업은 건재하니까 미국 제재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관련된 기사가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진짜 미국의 가장 직접적인 제재를 거의 정면으로 다 받았잖아요. 뭐 CFO도 지금 그 런정페이 그 CEO의 딸도 지금 뭐 억류돼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제재가 화웨이로 들어가는데 이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웨이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화웨이를 먼저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왜 화웨이를 미국은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는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5G를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을 화웨이에서 많이 좀 가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미국은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산업이 물론
방산산업도 있고 뭐 금융산업도 있겠지만 IT를 가장 기점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중국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런 이번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가장 선봉장이 화웨이였기 때문에 그 화웨이를 이제 제재를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선택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기사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본인이 좀 습득해 나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택배 기능 개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오케이. 예, 카카오가 이제 편의점들과 함께 엮어서 택배 기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를 이제 서비스도 하겠다고 조만간 이제 오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IT 업체가 하나하나 또 어떤 일정 산업군을 또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기사였던 것 같고, 그다음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의정부, 포항, 인천시 등 검토 착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 제1 데이터 센터가 아마 춘천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강릉이었나? 강원도 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네이버 어쨌거나 이제 네이버에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어요. 데이터 센터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당연히 고용도 하겠고 건물 부지도 있고 뭐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원래 이런 거점 마련,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그 회사에서는 거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그러니까 집가 그러니까 땅값이 싸도 거기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용인이었는데 여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 그 결정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나온 거죠. 우리 지금 용인에서 빠꾸 먹었으니까 딴 데 어디 뭐 손 이렇게 그러니까 의정부랑 포항이랑 인천에서 러브콜을 보낸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예,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IT 쪽에서 가장 강성한 기업이잖아요. 이쪽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데 당연히 여러 시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뭐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재밌게 읽고 음, 나머지는 약간 좀 오피니언 같은 얘기들이 있어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뭐 배달의 민족이 약간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한테만 또 뭐 쿠폰을 보냈다가 이런 것들을 전면 중지, 뭐 사과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이제 IT 쪽이네요. 그래서 중국 초고화질 TV의 진군 499달러짜리, 그러니까 500달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현재 환율로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삼성이나 LG가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초고화질 UHD 그 TV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격도 되고 성능도 되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TV들이 점점 더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사였을 수도 있는데 중국한테 우리나라 많은 산업군들이 또 이제 따라잡히고 있지 않을까. 솔직히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누가 더 비싸게 주고 사겠어요. 아무리 브랜드 메이커가 뭐 삼성이고 믿을만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써보니까 괜찮으면 당연히 사는 거거든요. 가격이 싼데 써보니까 좋네 이러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뭐 얘네는 마진을 뭐 10원만 남겨도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니까 정부 지원 믿고 마진이 안 나오게끔 가격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다. 왜냐면 당연히 가격 싸면은 당연히 가격 싼 걸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기사 읽으면서 중국이 정말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도 어드밴티지라든지 어떤 그 가버먼트 백업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사였어요. 아, 마지막에 나오네. 트럼프가 화해를 규제하는 세 가지 이유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 얘기보다는 좀 오피니언이 섞일 수가 있어요. 물론 팩트 기반으로 하겠지만 왜냐면 누구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근데 읽어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뷰도 있구나, 이런 시그널도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강제징용 위자료 출연 어떤 기업 거론되나, 포스코 1순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관련해서는 너무 센시티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기사인데 구글이랑 페이스북한테 7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죠. 소비자 요금 10% 인상 전망. 그래서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어떤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건 그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을 매기려면은 얘네가 번 돈을 다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버는지 지금까지는 항상 예측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이펙, 그 에이시안 퍼시픽 그 관련한 건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그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국에서는 얼마큼 벌었겠다라고 이렇게 역산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지만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를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 매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러니까 세금을 가져온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매출 정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에서 좀 더 의의 있는 어,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읽었었네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 기사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찍었네요. 한 30분 찍은 것 같은데 와 이제 회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기사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읽어서 좀 더 제대로 제가 더 이해를 하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사의 URL은 아마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또 따로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거기다 다 정확하게 다 출처를 다 공개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굳이 제가 선정한 기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치면은 솔직히 뭐 지식백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정도 기사는 읽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때 이걸 다 읽어가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